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이틀,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지 몇 시간도 안 되었는데요. 제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남긴 집까지 팔자고 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머리가 띵했어요. 이런 게 배신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앉아 있는데요.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거실로 들어오더라고요. 표정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아들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사시기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저희도 매일 가게 나가서 일해야 하니까 어차피 혼자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겨우 이틀인데 벌써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아직 70도 안 됐는데 요양원이라니요. 손발도 멀쩡하고 정신도 또렷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이 집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남긴 게 이 집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암 치료하느라 돈도 많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집을 팔아서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아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남편이랑 신혼살림 차릴 때부터 30년 넘게 살던 집이에요. 아들이 태어나서 자란 집이기도 하고요. 추억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 곳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계속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어엿한 사업가니까 가게를 좀 늘리고 싶다고 했어요.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계산을 다 해놨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거기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자기들도 이제 아기 가질 계획이 있어서 돈이 많이 들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혼자 이런 큰 집에 있는 것보다는 실용적인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 편의만 생각하며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입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도 덜덜 떨렸어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말이야. 그런데 아들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할지 다 알겠다고 했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 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고집이 세졌네. 그런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이 생각나서 울기도 하고요. 아들 때문에 화가 나서 잠이 안 오기도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말을 할까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들이랑 며느리는 벌써 가게에 나간 상태였어요. 집에 혼자 남아 있으니까 더 쓸쓸하더라고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믿을 수 없고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아들을 너무 귀하게 키운 게 아닐까. 뭐든지 다 해주고 뭐든지 다 받아주니까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제 남편이 저한테 얼마나 큰 선물을 남겨놨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 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도 몰랐고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과거를 좀 알아야 해요. 저는 25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둘 다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신혼부부였어요.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었거든요.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저는 집에서 부업으로 옷수선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조금씩 모아서 전세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드디어 지금 이 집을 샀던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생해요.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우자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자라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요. 다른 집 아이들이 학원 다닐 때 저희는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줬지만요. 대신 제가 직접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밤늦게까지 아들 옆에 앉아서 숙제도 봐주고 책도 읽어줬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친구들이랑 놀기만 하더라고요. 게임에만 빠져 있고 말을 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요. 그래도 사춘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어요. 성적도 바닥이고 지각도 자주 하고요. 선생님한테 불려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한테 실망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대학은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방 대학으로 갔는데요. 그것도 등록금이 얼마나 부담이 되던지요. 남편이 부업까지 해가면서 등록금을 마련해줬어요. 그런데 아들은 대학에서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술 마시고 놀기만 하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맨날 술 마셨다고 하고요. 성적표를 받아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였어요. 군대에 가서라도 정신을 차리겠지 싶었는데요. 전역하고 와서도 똑같더라고요.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취업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요. 그때 저는 정말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아들한테 치킨집을 차려주기로 했어요. 취업이 안 되면 자영업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해서요. 그때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가게를 차려줬거든요. 처음에는 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가게에 나가서 일도 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철이 든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늦게 나와서 일찍 들어가고요. 손님이 많을 때는 짜증내면서 대충대충 하고요. 결국 제가 가게에 나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가끔씩만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아들이 워낙 성의가 없으니까 제가 계속 나가게 된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요. 재료 준비부터 청소까지 다 제가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제가 고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요. 오히려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제가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성공하면 저도 기쁘고 남편도 기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부터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 여자가 지금의 며느리인데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별로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일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직장도 없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들한테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워낙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했죠. 결혼식 비용도 저희가 다 대줬어요. 신혼집 보증금도 저희가 마련해줬고요. 그때도 우리 전 재산을 털어서 해준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가게 일도 거들어주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간섭만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반말까지 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제 가게 일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둘이서 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가게에서 내쫓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차려준 가게에서 제가 쫓겨난다고요?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만든 가게를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운 건가 싶었거든요. 너무 아껴주고 너무 많이 해줘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남편이 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치료비 때문에 저축해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보험으로도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빚까지 져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들은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가게 운영하느라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몸무게도 확 줄어들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팠거든요. 밤에 남편이 아파서 끙끙거릴 때면 제가 더 아팠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병원에 문병 오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었고요. 와서도 금방 가버리곤 했어요. 아버지랑 대화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오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아예 얼굴도 보기 힘들었어요. 병원 냄새가 싫다고 하면서 거의 안 왔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며느리를 보고 싶다고 해서 연락했는데요. 바쁘다고 하면서 안 오더라고요. 남편이 치료받는 2년 동안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남편을 돌보느라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몸무게도 10kg 넘게 빠지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만 고생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다고 위로해줬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더 서러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뒀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남편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헛소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아들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문상객들 앞에서는 슬픈 척했지만 뒤에서는 담배 피우면서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더라고요. 며느리는 아예 장례식장에 얼굴도 제대로 비추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와서 그 충격적인 대화가 오간 거였어요. 아들이 저한테 요양원 가라고 하고 집 팔자고 한 그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 명의로 된 생명보험 정산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보험을 얼마나 들어놨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보험회사 직원이 집에 와서 서류를 정리해 주는데요. 그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보험금이 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남편이 언제부터 그렇게 큰 보험을 들어놨는지 몰랐거든요. 아마 제가 모르게 혼자서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저를 수익자로 해서 말이에요. 그때서야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한 게 바로 이 보험금이었던 거예요. 제가 앞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뒀던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저를 걱정해서
이런 준비를 해뒀다는 게 고마웠고요. 제가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몰라줬다는 게 미안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저한테 집 팔라고 하고 요양원 가라고 했을 때를 생각하니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큰 유산을 남겨줬는데 말이에요.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보험금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요. 아들아, 어머니가 중요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들이 제 말을 막더라고요. 그만 말하세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겠으니까요. 어제 얘기 생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했는데요. 아들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며느리도 거기서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말이 맞아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거고 저희도 걱정돼요. 실버타운도 요즘은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돈을 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겠다고요. 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지 말이에요. 단순히 저 혼자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부동산에 가서 상가를 알아봤거든요. 아들 가게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괜찮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크기도 적당하고 임대료도 합리적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제 나이에 가게를 차리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대단하시다고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걱정할 것 없다고요. 제가 이 일은 오래 해봤다고 했어요. 계약금도 현금으로 바로 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약서 준비해달라고 했죠. 중개사는 그때부터 진짜 놀라기 시작했어요. 현금으로 계약금을 내는 걸 보고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정말 진심이시구나 싶었나 봐요. 그래서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도와줬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아들이랑 며느리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가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돈은 문제 없으니까 제대로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레시피였어요. 아들 가게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더 맛있게 만들 방법을 연구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집에서 양념을 만들어 보고 튀기는 연습을 했어요. 온도도 다르게 해보고 시간도 다르게 해보고요. 정말 수십 번을 반복해서 연구했어요. 맛있는 치킨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준비하고 나서 드디어 가게 오픈을 했어요. 첫날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가 직접 만든 치킨이 정말 맛있게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부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며칠 지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로 생긴 치킨집 치킨이 정말 맛있다고요. 양도 많이 주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점점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위치였어요. 아들 가게에서 2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니까요. 아들 가게 단골 손님들이 저희 가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직접 하는 치킨집이 맛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가게 매출이 떨어진다고 며느리랑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가게를 차린 줄은 몰랐어요. 그냥 경쟁업체가 생겨서 그런 줄 알았나 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30년 넘게 순종적으로만 살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2달째 되니까 아들 가게는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확연히 줄어든 거예요.
저희 가게는 반대로 손님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했어요. 대학생인데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더라고요. 저보다 할머니 뻘 되는 사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때부터 정말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며느리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더라고요. 보기엔 안 됐지만 그래도 속 시원했어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우연히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들이 다른 일로 그 근처에 갔다가 저희 가게를 발견한 거였어요. 아들이 가게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는데요. 아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아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했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보는 그대로라고 했어요. 치킨집 하고 있다고 했어요.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할 말을 잃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걸 혼자 결정했냐고 따졌어요. 가족인데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했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때 아들한테 똑똑히 말해줬어요. 상의라고요? 너는 나한테 상의했니? 집 팔고 요양원 보내겠다고 할 때 말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며칠 후에 며느리도 알게 됐어요. 아들한테 들었나 봐요. 집에 와서 저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경쟁업체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시원하게 말해줬어요. 경쟁업체가 아니라 내 가게라고 했어요. 내 돈으로 내가 차린 가게라고 했어요. 문제 있냐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요. 저희 가게가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 가게 단골 손님들이 다 저희 쪽으로 넘어왔어요. 맛도 좋고 양도 많이 주고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4달 정도 지나니까 아들 가게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임대료도 못 낼 정도가 된 거예요. 반면 저희 가게는 하루에 100만 원씩 매출이 나왔어요. 아들이 정말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살도 빠지더라고요. 며느리랑 싸우는 일도 많아졌어요. 집에 와서도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현실을 깨닫는구나 싶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말이에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5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집에 와서 저한테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자존심 강던 아들이 말이에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가게가 망하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절절하게 빌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바닥까지 떨어져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너는 나한테 뭘 해줬는데? 요양원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더 울더라고요. 6달째 되니까 아들이 정말 바닥을 쳤어요. 가게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집 보증금도 빼서 써버렸다고 했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였어요. 며느리는 그때부터 친정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남편과는 못 살겠다고 했대요. 아들은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그제서야 저한테 진짜 애절하게 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늦게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요.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씻지도 않았는지 냄새도 나고요. 정말 거짓골이 다 됐더라고요.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요양원 얘기를 했던 것도요. 집 팔자고 했던 것도요.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아들이 또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다시는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꾹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빌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했어요. 정말 정신 차렸니? 다시는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간절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정말 정신 차렸어요. 저는 그때 아들한테 보험금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지가 보험을 5억이나 남겨주셨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가 가게를 차린 거라고 말해줬어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기절초풍하더라고요. 아들이 어머니,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들한테 똑똑히 말해줬어요.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말해줄 기분이 안 났다고 했어요. 요양원 가라고 하는 아들한테 왜 얘기해줘야 하냐고 했어요. 아들이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나 봐요.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계속 빌더라고요. 이제 와서 늦었지만 정말 후회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으니까 기회를 한번 줘보자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제 말에 절대 토를 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문제도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런 며느리와는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그것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바뀐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아들이 제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손님들도 아들의 변화를 알아보더라고요. 예전에는 건성건성했는데 이제는 정말 친절하다고 했어요. 음식도 정성껏 만들고 서비스도 좋아졌다고 했어요. 매출도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하는 태도도 그렇고 저한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요. 정말 180도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성실함이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료 준비하고 양념 만들고요.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손님들이 아들의 변화를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예전에 불친절했던 그 사장이 맞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제는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좀 풀리더라고요. 아들이 진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기뻤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아들을 둔 기분이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들이 가게 운영을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늘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아들한테 조금씩 권한을 넘겨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감독하면서 도와줬어요. 완전히 믿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정말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매출 관리도 제대로 하고 직원 관리도 잘하고요.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저는 아들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를 아들 명의로 바꿔주기로 했어요. 물론 제가 계속 도와주겠지만요. 아들이 진짜 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격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어머니 기대에 부응하겠어요. 저는 그때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라고 했어요. 아들이 그 모든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네, 어머니, 알겠어요. 앞으로는 정말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겠어요. 그렇게 약속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들이 가게를 정말 잘 운영하고 있어요.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고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직원들한테도 인기가 좋고요. 정말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된 것 같아요. 며느리는 결국 이혼했어요. 아들이 어려울 때 떠나간 여자니까 다시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도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과는 행복할 수 없거든요. 요즘 아들이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직장도 있고 성격도 좋고요. 저한테도 정말 예의 바르게 대해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식이라는 것은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준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된 교육과 훈육이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저는 아들을 너무 감싸주기만 했어요. 뭘 잘못해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들을 망친 거였어요.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게 한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됐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됐어요. 비록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남겨준 5억 원도 이제 거의 다 썼어요. 가게 차리고 운영하느라 많이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 돈으로 제 아들을 구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들도 제대로 됐고 가게도 잘 되고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6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시킬 줄은 꿈도 못 꿨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자식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무조건 감싸주기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차가운 현실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들과 함께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모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손님들이 부러워해요. 정말 보기 좋다고 하면서 자주 오시거든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자기가 남긴 돈으로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늦은 건 없어요. 60대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했잖아요. 저처럼 인생의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